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혹시 민며느리라고 들어보셨나요? 교과서에서나 봤던 오래된 혼인 관습인데요. 제 주변에는 실제로 민며느리였던 분이 계세요. 바로 저희 친정 엄마예요. 저희 엄마는 외할아버지 때문에 불우한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외할아버지는 만석군의 외아들로 태어났지만 일찍부터 노름에 빠져서 그 많던 전답 다 팔아먹고 결국 자신의 딸까지 노름빚에 민며느리로 보낸 비정한 분이시거든요. 엄마가 민며느리로 들어가게 된 건 16살 때였어요. 엄마의 유일한 바람막이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된 무렵이었죠. 외할아버지는 아직 엄마 잃은 슬픔도 가시지 않는 딸을 도박빚과 가름하는 조건으로 내놓으셨어요. 기호가, 너 그 집 가면 학교도 제대로 보내주고 밥도 굶기지 않을 거다. 못난 애비랑 있어봤자 너한테 득될 일이 뭐 있겠니? 이게 다 네 팔자다 생각하고 좋은 집에 가서 살아. 엄마가 태어나자 귀하게 되라고 귀할 귀자에 구슬 옥자를 써서 이름을 지어주셨던 외할아버지는 그 귀한 딸을 단돈 몇 푼에 민며느리로 보내면서 술만 연거푸 드셨어요. 차마 딸아이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엄마는 중학교 졸업도 못한 채 낯선 시골집으로 가야 했어요. 가서 보니 외할아버지 말과는 달리 시골도 그런 시골이 없을 정도로 완전 깡촌이더래요. 게다가 식구는 또 얼마나 많은지 개미굴에서 개미가 기어나오듯이 사방에서 시누이와 시동생들이 튀어나왔죠. 그곳에는 시부모님과 30이 다 된 남편, 그 밑으로 줄줄이 7이나 되는 시누이들과 시동생들이 있었어요. 아참, 시동생이 하나 더 있는데 일찍이 장가를 가 부산에서 처가살이를 한 바람에 당시 그 집엔 없었대요. 아빠까지 총 9남매였죠. 거기다 시할머니까지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딱 봐도 민며느리를 들일 처지는 아닌 집이었죠. 그 집 식구들 먹고 사는 것도 버거워 보였으니까요. 엄마를 민며느리로 들인 이유는 바로 아빠 때문이었어요. 아빠는 등치는 황소만했지만 겁도 많고 말도 더듬는 데다 지능이 낮았거든요. 그러니 30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총각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장남인데 총각 귀신 만들 순 없어서 어디서 모자란 며느리라도 들여오려고 했는데 그 집 사정을 알고는 누구도 딸을 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노름빚을 갚아주며 저희 엄마를 자기 집 민며느리로 들이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고등학교까지 보내주지 않으면 절대로 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하는 수 없이 약속을 하셨다나 봐요. 엄마를 고등학교까지 보내는 조건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20살 이후에 혼사를 치르겠다는 약속이요. 애초에 그럴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일단 그러겠다고 하고 데려온 거죠. 외동딸로 자란 엄마는 그 많은 시누이와 시동생을 보고 놀랐대요. 특히 젖먹이 막내 시동생을 보고는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죠. 거기다 시동생 둘과 첫째 시누이는 심지어 엄마보다 나이도 많았어요. 둘째 시누이는 엄마 또래였고요. 앞으로 이 집에서 살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할 뿐이었죠. 표독한 시어머니는 엄마를 보자마자 한숨을 푹 쉬며 그러셨대요. 비리비리한 게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데려올 거면 튼실한 애를 데려올 것이지. 저게 뭐래? 얘, 너 밥하고 빨래는 할 줄 아니? 밭을 맬 줄 알고? 왜 대답을 안 해? 너 벙어리야? 바닥에 짐도 내리기 전에 시어머니는 엄마 머리를 쥐어박으며 타박을 하셨어요. 그러자 아빠가 얼른 달려와 엄마를 자기 등 뒤로 감추셨죠. 엄마, 내 색시 때리지 마. 이렇게 조그맣고 예쁜 사람을 때릴 때가 어딨다고 때려. 차라리 나를 때려요. 네? 아유, 이 모자란 놈아. 벌써부터 네 색시 끼고 돌 생각이야? 네 색시 맞는 게 그리 마음 아프면 오냐, 차라리 네가 맞아라. 친할머니가 아빠를 때리자 안방에 계시던 증조할머니가 호통을 치셨어요.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
어디서 감히 우리 귀한 종손을 때려? 지 안 사람이랑 동생들 보는 앞에서 한 번만 더 우리 종손한테 손찌검 해봐라. 당장 쫓아낼 테니. 증조할머니 말씀에 친할머니는 바로 꼬리를 내리곤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모습에 고모와 삼촌들은 키득대며 웃어댔죠. 그런 상황에 웃을 수 없는 사람은 엄마뿐이었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는 등치만 컸지 모자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엄마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해 주었대요. 아빠는 촌사람들과 다르게 피부도 하얗고 맑은 눈을 가진 엄마를 볼 때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래서 친할머니와 고모들은 엄마를 더 괴롭히고 미워했지만요. 아무튼 아빠는 기댈 곳 하나 없던 엄마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어요. 고등학교까지 보내주겠다던 약속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엄마는 그 집 머슴처럼 일해야 했어요. 집안 살림부터 농사일은 물론 어린 시누이와 시동생 뒤치다꺼리까지 도맡아 해야 했죠. 그나마 주변 눈을 의식해서 그런지 아직 솜털이 가시지 않은 엄마와 노총각이던 아빠의 결혼은 엄마가 자랄 때까지 미뤄주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엄마가 나이에 비해 체격도 작고 성장 발육이 늦어서 생리도 늦게 한 데다 나이보다 2살은 어리게 보였거든요. 그러니 결혼을 미룰 수밖에요. 아빠는 엄마를 볼 때마다 우리 셋이 언제 커서 시집 오냐며 웃곤 했대요. 그땐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지나고 보니 어린 신부가 자라기만을 기다려야 했던 아빠 인생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결혼은 안 했지만 며느리로 들여놓곤 죽어라 일만 시켰지. 뭐 하나 해주는 것도 없었지만 엄마는 시댁 식구들한테 정성을 다했어요. 부모도 살기 힘들다고 버리는데 그래도 먹여주고 입혀주긴 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거였죠. 민며느리로 오기 전까지 다녔던 국민학교에선 1등을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엄마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큰 고모가 썼던 중학교 교과서를 보며 혼자 독학을 했대요.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나면 온몸이 으스러질 것처럼 고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궁이 앞에 앉아 공부를 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았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는 삼촌이 수학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슬쩍 봤더니 하나도 못 맞추고 다 틀렸더래요. 그래서 보다 못한 엄마가 삼촌한테 그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해줬죠. 그 모습을 할아버지께서 보신 거예요. 국민학교도 졸업 못한 며느리가 중학생 시동생 공부를 가르치니 신기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다 푸냐고 물었죠. 엄마가 시누이가 쓰던 교과서를 보고 혼자 공부했다고 말했더니 할아버지께서 눈을 번쩍 뜨시더래요. 그제야 왜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학교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지 알 수 있었던 거죠. 아버님, 집에서 살림하고 밭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해서 취직을 하면 밭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공부만 시켜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집안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될게요. 저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학교 좀 보내주세요. 엄마의 간절한 부탁에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리고는 결단을 내리셨죠. 엄마를 학교에 보내기로 말이에요. 들썽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엄마는 돈 들여 가르치면 제값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셨던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 생각은 달랐죠. 사내애도 아니고 기집애를 뭐하러 학교에 보내요. 내 새끼도 아니고 남의 새끼를. 난 반대해요. 그리고 쟤를 학교에 보내면 우리 막내는 누가 봐요? 당신도 나도 밭일이다 뭐다 바쁜데. 암튼 난 절대 쟤 학교 못 보내니까 그런 줄이나 아세요. 어머니, 학교만 보내주시면 저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일할게요. 그러니까 저 좀 학교에 보내주세요. 도련님을 등에 업고서라도 학교에 다닐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래? 그럼 어디 그래 봐라. 애를 업고 학교에 다니든 머리에 지고 다니든 한번 해보라고. 대신 학교 핑계로 집안일 소홀하면 너 그날로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그렇게 엄마는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5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지만 월반이 가능한 실력이라 바로 6학년 수업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약속대로 막내 삼촌을 돌봐야 했기에 등에 시동생을 업은 채 수업에 들어가야 했죠.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시 시골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일손 없다고 학교 안 보내고 아이들을 반일시키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수업 중에 막내 삼촌이 울면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뒤편으로 나갔어요. 시동생을 등에 업고 어르고 달래며 서서 수업을 들어야 했죠. 집에 돌아와서는 평소대로 집안일을 해야 했고요. 공부하라고 누가 등 떠미는 것도 아닌데도 엄마는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고 그렇게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막내 삼촌을 데리고 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 학업을 그만둘 처지에 놓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증조할머니께서 엄마를 기특하게 생각하셔선 엄마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 막내 삼촌을 봐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당신 시어머니께서 결정한 일이니 할머니도 어쩔 수 없었고요. 하지만 그걸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줄줄이 딸린 시누이와 시동생 학비도 버거운 판에 며느리 학비까지 되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만 거예요.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내가 군 식구 월사금까지 내느라 등골이 휘어져요. 뭐하러 도움도 안 되는 저런 년을 집에 들여서 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요. 난 더는 못합니다. 쟤를 내보내든 날 죽이든 당신이 마음대로 하세요. 등록금을 낼 때마다 할머니는 엄마를 탓하며 요란을 피우셨고 그 바람에 할아버지도 두 손을 들어버리셨죠. 결국 엄마는 중학교 과정도 못 끝내고 학교를 그만둘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때였죠. 증조할머니가 나서셨어요. 오냐, 내 손주 며느린 내가 챙기마. 앞으로 너한테 제 월사금자로 손 내미는 일 없게 하면 되는 거지? 어서 대답해. 그럼 되는 거냐고? 할머니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돈 나가는 것만 아니라면 뭐?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 그럼 알았다. 증조할머니는 당신이 가지고 있던 금반지며 비녀를 팔아 엄마 학비를 대주셨어요. 그리고는 엄마한테 장사를 해보자고 하셨죠. 증조할머니는 만두를 잘 빚으셨는데 그걸 만들어 장에 내다 팔자고요. 그렇게 엄마는 증조할머니와 만두를 빚어 팔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학교에 간 사이 증조할머니는 만두를 찌셨고 방과 후 엄마는 그걸 들어다 장에 내다 팔았죠. 그리곤 밤에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늦은 밤까지 증조할머니와 만두를 빚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시장에서 같은 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창피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땐 어떻게든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 있었지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왔어. 할머님이 나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그깟 창피함이 대수겠니? 지금 와서 생각해도 그땐 참 억척스럽게 살았다. 증조할머니 손맛이 좋았던 탓에 만두는 잘 팔렸어요. 엄마 학비를 대고도 남을 정도였죠. 그 돈으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자 할머니는 더는 뭐라고 하지 않았고요. 학업과 집안 살림, 거기다 장사까지 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엄마는 이후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식구들 중 유일하게 월급을 받고 일을 하게 된 거였죠. 매달 꼬박꼬박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온다는 건 없는 살림 살 때 이보다 큰 도움은 없었죠. 계획이라는 걸 세울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의 월급은 시누이와 시동생, 그리고 생활비로 고스란히 들어갔어요. 자식들 교육비를 해결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큰 시름을 놓은 셈이었죠. 엄마도 이제 좀 집에서 자기 몫을 하는 것 같아 면이 서기도 했고요. 하지만 엄마가 취직을 하고 얼마 안 돼 증조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늘 엄마 편을 들어주시던 분이 떠나자 시집살이는 더욱 매서워졌죠. 엄마가 회사에서 잘난 남자들과 어울려 일을 하는 게 할머니 딴에는 눈꼴 시린 일이었나 봐요. 결혼식도 하기 전에 엄마 아빠를 합방부터 시키자고 고집을 부렸어요. 혹시 아니? 네가 밖에서 눈이 맞아 딴 놈이랑 도망이라도 칠지? 그리고
네가 이 집에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났는지 아니? 애초에 넌 며느리로 이 집에 들어온 거란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간 시아버지 시할머니를 등에 업곤 네 하고 싶다는 공부만 했지. 네가 며느리로서 이 집에 산 일이 뭐가 있냐?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러니 이참에 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아봐. 그런 네 맘대로 밖에서 일하는 것도 뭐라 안 할 테니. 잘난 며느리가 도망칠까봐 겁이 났던 친할머니 때문에 엄마는 20살 꽃다운 나이에 아빠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엄마는 저를 가지게 되셨어요. 처녀인 줄 알았던 여직원이 임신을 하자 회사에선 바로 해고를 시켰어요. 당시 풍조로는 당연한 일이었죠. 그제서야 할머니는 땅을 치고 후회를 하셨지만요. 하루아침에 고정수입이 사라졌으니 왜 아니겠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 못한 할머니 탓이죠 뭐. 엄마는 임신 중에도 집안일이며 농사일까지 거두느라 쉴 틈이 없었어요. 태교는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입덧이 심해서 생사를 집어먹고 있자면 고모들이 할머니한테 고자질을 해선 욕을 먹게 할 정도로 식구들은 임산부인 엄마한테 차갑고 냉정했어요. 그나마 엄마를 챙겨주는 건 역시나 아빠뿐이었어요. 내색시 굶어 죽는다며 식구들 몰래 사탕이며 주전부리를 몰래 얻어다 엄마 손에 쥐어주곤 했죠. 아직도 엄마는 알사탕만 보면 아빠 생각이 난다고 해요. 비록 남들보다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다면서요. 이듬해 봄에 엄마는 저를 낳으셨어요. 기대와 달리 딸을 낳자 할머니는 표독스럽게 그러셨대요. 딸 낳은 주제에 아랫목을 차지하고 누워있을 생각 말고 얼른 일어나. 뭐 잘한 게 있다고 산후조리야. 당장 할 일이 태산인데. 결국 엄마는 출산하고 일주일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했어요. 끼니 때마다 심통맞은 시누이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느니 차라리 내 몸이 힘들더라도 내 손으로 차려 먹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죠. 거기다 시어머니 닭달에 못 이긴 것도 한몫했고요. 식구들은 딸 낳은 엄마를 냉대했지만 아빠만큼은 달랐어요. 밭에 일하러 나갔다가도 저를 보러 수시로 집에 들락거릴 정도였죠. 바쁜 엄마를 대신해 저를 씻기고 기저귀도 갈아주었고요. 아내와 자식 사랑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큰 분이셨죠. 시간은 흘러 제 첫 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엄마는 첫 아기 돌이니만큼 돌상은 못 차려줘도 떡이라도 해서 주변에 돌려야겠다는 생각에 광에서 쌀을 찾고 있었는데 그걸 본 고모가 고자질하는 바람에 할머니가 밭에서 허둥지둥 달려왔지 뭐예요. 돈이 썩어 나간다니? 아들도 아니고 고작 딸 하나 낳아놓고 뭐? 동네에 떡을 돌려? 아이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그럴 돈이 있으면 네 시애미 빤스라도 한 장 사와봐라. 애 핑계로 밭일도 시애미한테 맡기는 년이 어디서 애미 노릇은 하려고 들어? 한 번만 더 쓸데없는 짓 하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았어? 결국 시어머니 등살에 첫 아이 돌떡도 안 치지 못한 엄마는 눈물을 훔쳤어요. 그 모습을 본 아빠는 엄마를 달랠 뿐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일이 비극이 되어 돌아올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상을 물리고 밭에 나갔던 아빠가 점심때가 됐는데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저를 업고 아빠를 찾으러 밭으로 나갔죠. 하지만 아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죠. 이장님이 저희 엄마를 부르며 달려오셨어요. 그 집에 큰일이 났다며 얼른 읍내로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를 업은 채 읍내로 나간 엄마는 그곳에서 아빠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뺑소니 차량에 치여 그렇게 된 거였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엄마를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아빠가 손에 들고 있던 봉지 안에 수수 팥떡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엄마는 주저앉았어요. 지난밤 자식 돌떡도 하나 못 해주냐고 아빠를 타박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죽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엄마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뒤늦게 달려온 식구들과 할머니는
아빠가 떡을 사러 나왔다가 병고를 당했다는 사실에 모든 죄를 엄마한테 덮어 씌웠어요. 이년아, 네가 기어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네 새끼 돌떡 먹인다고 생떼 같은 내 아들을 잡아? 죽어라 이년아. 너 죽고 내 새끼 살려내라 이년아. 할머니는 하도 울어 정신이 반쯤 나간 저희 엄마의 머리채를 끄들어 잡으며 악다구니를 써댔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저와 엄마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맨몸으로 시집에서 쫓겨난 엄마는 차라리 죽자 하는 마음에 버스를 타고 바닷가까지 찾아갔지만 그 와중에도 배고프다고 우는 저를 보곤 그럴 수 없었대요. 살겠다고 우는 자식을 죽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살아보자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당장 수중에 돈도 한 푼 없었던 엄마는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던 금반지를 팔아 여인숙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는 며칠밖에는 지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린 저를 업고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일할 곳은 없었고요. 그러던 차에 우연히 밥 먹으러 들어간 국밥집 할머니 도움으로 가게 안채에 딸린 할머니 방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고 그곳에서 엄마는 증조할머니께 배웠던 만두를 빚어 팔게 되었어요. 오래전 엄마의 학비를 마련해 주었던 그 만두는 또다시 엄마와 저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입소문이 나서 먼 곳에서부터 만두를 사러 오는 손님이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몇 년 뒤 연세가 많으셨던 국밥집 할머니는 그 가게를 저희 엄마한테 파시곤 자식들 집으로 가셨어요. 이후 엄마와 저는 그곳에서 20년 가까이 터를 잡고 살았어요. 그러다 서울로 올라온 건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였어요. 저 혼자 서울로 보내기 싫었던 엄마는 서울에 가게를 열었거든요. 담백한 평양식 만두는 서울 사람들 입맛에도 맞았는지 가게를 연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손님이 끊이질 않았죠. 제가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는 가게도 넓히고 직원도 더 뽑아야 할 정도로 엄마의 만두가게는 번창했어요. 그러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미식 동호회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졌고 저희 가게는 TV에도 종종 소개되곤 했어요. 한때 돈 한 푼 없이 시댁에서 쫓겨났던 엄마의 성공 덕에 저는 어려운 IMF 시절에도 해외 유학도 다녀올 수 있었고 취업까지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어요. 취업 후에는 휴가 때마다 엄마와 함께 해외여행도 심심찮게 다닐 수 있었고요. 회사 동기와 결혼을 준비하던 때도 저는 엄마 덕을 보았어요. 예비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탓에 혹여 시댁에 흠이라도 잡히지 않을까 걱정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는 아버님 물음에 저희 가게 얘기를 했더니 반색하시며 내외가 저희 집 만두를 좋아하신다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며느리 덕분에 앞으론 줄 안 서고 그 집 만두를 먹을 수 있냐시면서요. 그래서 만두는 평생 공짜로 드시게 해드리겠다고 했죠. 만두집 사장 엄마를 둔 덕에 결혼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고 친정엄마 도움으로 결혼 후에도 돈 걱정 없이 두 아이의 엄마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가게가 유명세를 타자 돈 냄새를 맡은 친가 식구들이 가게로 찾아왔지 뭐예요. 아빠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엄마 가게로 몰려와선 다짜고짜 돈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는데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특히 난생 처음 보는 고모란 사람은 마치 저희 엄마가 자기 집에 시집와 먹튀를 한 것처럼 떠들어댔어요. 솔직히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언니가 고등학교까지 공부할 수 있었겠어요? 언니 공부시키느라 전요. 고등학교도 못 가고 공장에 취직했다고요. 딸 자식도 못 보낸 고등학교까지 보내줬으면 인간된 도리로 보상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누나 말이 맞아요. 형수님 때문에 큰형 죽고 그 충격에 아버지까지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막내인 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남의 집 품팔이하고 살았어요. 형수가 이 만두집 사장이란 소리를 들었을 때 그래도 인간이라면 나한테 분점 하나쯤은 차려주겠구나 했다고요. 그래야 사람 된 놀이 아닙니까? 분점 안 차려주면
나 인터넷에 형수가 어떤 인간인지 낱낱이 적어서 가게 망하게 만들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시누이와 시동생이 침을 튀겨가며 떠들어대는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던 엄마는 입을 열었어요. 행순아, 너 세월이 흘렀다고 없는 일 지어내면 안 되는 거야. 아버님이 나 공부시키느라 너 고등학교 못 보냈다고? 너 성적이 안 돼서 고등학교 떨어진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걸 왜 내 탓을 하는 거니? 그리고 나 시장에서 만두 팔아서 그 돈으로 학교 다녔어. 넌 공장에 취직한다는 핑계로 서울 가선 취직은커녕 남자 만나 동거하고 살았잖아. 툭하면 나한테 돈 붙여달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니? 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 돈 벌 때도 시부모님 몰래 너한테 돈 붙여주고 살았어. 네 인생 네가 그렇게 망쳐놓고 누구한테 화풀이니? 세월 흘렀다고 넌 잊고 사는 모양인데 그런다고 네가 인생 막 살았던 게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야. 지금이라도 내가 네 신랑 찾아가 너 살아온 일 털어놓으면 모르긴 해도 너 이혼감이야. 그리고 막내야, 내가 너 어버 키웠어. 네 똥기저귀 갈아가며 내 손으로 키웠다고. 그런데 널 키워준 사람한테 뭘 어쩌겠다고? 그냥 죽고 너희 집 망했다 그러는데 아니, 니네 집구석은 애초에 썩어 빠진 집구석이었어. 그 많은 자식들이 부모 등에 빨대만 꼽을 줄 알았지. 누구 하나 돈 벌어오는 자식 있었니? 다들 핑계대며 돈 갖다 쓰기 바빴지. 그 집에서 날 사람 취급해줬던 건 니들이 아니라 할머니랑 내 남편뿐이었어. 그러니까 돈이든 분점이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두 사람뿐이라고. 인터넷에 비방글 올려 가게 망하게 하겠다고? 어디 해봐. 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로펌 찾아가서 염치 없는 이 녀석 인생 개박살 내줄 테니까. 한 번만 더 찾아와서 이런 소동 부려봐. 하나하나 법적으로 대응해 줄 테니까. 단호한 엄마의 태도에 아빠 형제들은 다들 돌아갔어요. 하지만 돈 앞에 창피함은 순간인 건지 몇몇 아빠 형제들은 엄마한테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결국 엄마는 로펌을 찾아가 변호사를 선임했고 제대로 법정 싸움을 하기도 전에 판사가 소송을 기각해버렸어요. 그럴 만도 했죠. 엄마가 그 집 재산을 편취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는 데다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인터넷에 엄마 가게에 대한 비방글을 올려서 오히려 엄마가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되었죠. 그 바람에 비방글을 올렸던 삼촌은 벌금형에 처해졌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가게에 찾아와 울고불고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다나요? 그럼 그 돈만큼 가게에 나와 일해. 홀 청소도 하고 잔반 정리도 하고 돈값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일해보고도 여전히 만두가게 해보고 싶다면 너 일하는 거 봐서 분점 내는 건 생각해 볼 테니까. 대신 가게 차릴 돈은 네가 일해서 모아. 알겠니? 막내 삼촌은 그날부터 가게에 나와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엄마 딴엔 당신이 키우다시피 한 시동생이 자식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내심 삼촌이 열심히 일해서 분점 차려 나가길 바라는 눈치더라고요. 저라면 국물도 없는데 말이죠. 비록 아버지 도박빚에 팔려 민며느리로 가야 했던 한많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엄마를 보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공은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내야겠다고 말이죠. 힘든 시기지만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